가장 믿었던 사람이 30년 만에 내 손녀를 죽이려는 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살던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손녀를 지키기 위해 옛 동료와 벌이는 피로 얼룩진 지독한 악연 이야기입니다. 태양빛이 비좁은 시장 골목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다. 공기 중에는 갓 튀겨낸 꽈배기의 달콤한 향기와 좌판 위 생선의 비릿함,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가난하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생명의 냄새였다. 좌판 위에는 계절을 뽐내는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가 탐스럽게 쌓여 있었고,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그 혼잡한 인파 속을 한 노인이 느릿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김진평. 이른을 훌쩍 넘긴 그의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이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의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허름하지만 단정한 옷차림, 한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손녀에게 줄 귤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듯 조용했고, 그의 눈빛은 주변의 소란함과 무관하게 평온했다. 그는 이 활기찬 시장의 일부인 동시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섬처럼 보였다. 죽은 아내가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당신 손에 묻은 피 다 씻어내려면 평생을 없는 듯이 그림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그 약속 하나 지키겠다고. 나는 지난 30년을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다. 김진평이 단골 채소 가게 앞에 멈춰 서자 넉넉한 웃음의 주인이 그를 반겼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오늘 시금치가 아주 좋네요. 손녀분 무쳐주시면 딱이겠네. 다음에 사가겠네. 오늘은 유나 그 녀석이 귤 타령을 해서. 김진평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시장의 평화로운 공기를 찢는 거칠고 불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씨발, 오늘따라 장사가 안 되네. 야, 거기. 이리 좀 와봐. 시장의 터줏대감이자 암적인 존재 만석 패거리였다. 우두머리인 만석은 산만한 덩치에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여우처럼 눈이 교활한 건달 둘이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생선 가게 좌판 앞에 서자 좌판을 지키던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주머니, 이번 달 자릿세가 좀 늦네. 장사 접고 싶어서 환장했어. 만석이 좌판 위에 생선을 발로 툭 차며 말했다. 파리가 윙윙거리는 생선 몇 마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흙탕물에 나뒹굴었다. 회장님,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주인이 사색이 되어 애원했지만 옆에 있던 건달 하나가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툭 치며 비웃었다. 시간이 돈인 거 몰라. 이 아줌마야. 내년 목숨 시간은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주변 상인들이 애써 외면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이 시장의 익숙한 풍경이었다. 힘없는 자들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악랄한 기생충들. 김진평은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불꽃이 일었다가 이내 사그라든다. 분노는 사치다. 관심은 파멸을 부른다. 나는 그저 조용히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져야 할 놈이다. 김진평은 발걸음을 옮겨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뒤돌아서던 만석과 그의 어깨가 강하게 부딪혔다. 사고였지만 만석에게는 시비를 걸 절호의 기회였다. 아, 씨발. 어떤 새끼야. 김진평이 충격으로 휘청하며 손에 들고 있던 귤 봉지를 놓쳤다. 주황색 귤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져 흙탕물 위를 굴렀다. 이 영감탱이가 눈가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우리 형님 옷에 먼지 묻은 거 안 보여. 옆에 있던 건달이 눈을 희번덕이며 소리쳤다. 김진평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흙 묻은 귤을 주우려 했다. 그 모습이 만석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무시당했다는 느낌. 야, 늙은이. 귀까지 처먹었어? 사과하라고. 만석이 김진평의 등을 발로 툭 찼다.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에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내 놈 때문에 우리 형님 기분 좀 잡섰으니까 여기 시장 바닥에 대가리 받고 싹싹 빌어. 그럼 용서해 줄게. 김진평의 허리를 굽히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추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피와 살육으로 단련된 본능이 목덜미의 솜털을 곤두세웠다. 안 된다. 유나를 생각해야 한다. 저런 버러지들 때문에 내 평생의 약속을. 하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귤 하나를 보란 듯이 군홧발로 지시겨 터뜨렸다. 상큼한 과즙이 흙탕물과 뒤섞여 역겹게 번져나갔다. 이딴 썩어 빠진 귤이나 사먹는 주제에. 야, 영감. 내 놈 뼈도 이 귤처럼 만들어줄까? 그 순간이었다. 김진평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 순했던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그 속에서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섬광이 번뜩였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만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눈앞의 노인이 갑자기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내 손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김진평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만석이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건달 하나가 객기를 부리며 김진평의 멱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 김진평의 상체가 종이 한 장 차이로 뒤로 기울며 건달의 손을 피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번개처럼 뻗어나간 그의 손이 건달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앙상했지만 그 악력은 강철 클램프와도 같았다. 끄아악! 인간의 비명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진평은 잡은 손목을 그대로 비틀어 꺾어버렸다. 뼈가 어긋나는 불쾌한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건달은 눈이 뒤집힌 채 바닥을 나뒹굴었다. 모두가 경악했다. 다른 건달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지만 김진평은 그저 지팡이를 들어 그의 발목을 가볍게 걸었다.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처박혔다. 이제 남은 것은 만석뿐이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개새끼가! 내 놈 정체가 뭐야? 김진평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땅에 툭 내려놓았다. 한 점의 군더더기도 없는 움직임으로 만석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내 놈 같은 버러지가 알 필요 없는 것이다. 퍽. 김진평의 손바닥이 만석의 명치에 가볍게 닿았다. 하지만 그 충격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했다. 만석의 거구는 숨을 토해내며 뒤로 밀려났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젠장,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김진평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분노한 호랑이처럼 만석을 몰아붙였다. 주먹, 손바닥, 팔꿈치, 무릎. 그의 몸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살인 병기처럼 움직였다. 만석의 육중한 주먹은 번번이 허공을 갈랐고 김진평의 공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그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마지막으로 김진평이 만석의 턱을 손날로 올려쳤다. 거대한 덩치가 공중으로 잠시 떴다가 좌판 위의 생선 더미 위로 처박혔다. 비린내가 진동하며 시장 바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상인들은 입을 벌린 채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건달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진평이 서 있었다. 그는 거친 숨 하나 몰아쉬지 않았다. 마치 마당이라도 쓴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귤을 마저 주워 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고 인파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다시 그저 힘없고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그 누구도 그의 굽은 등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
먼지 쌓인 호랑이가 긴 잠에서 깨어나 포효한 것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역하게 뒤섞인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였다. 헐벗은 시멘트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욕설과 낙서가 가득했고 희미한 백열등 아래로 녹슨 운동기구와 지저분한 소파가 널브러져 있었다. 바로 만석 패거리의 아지트였다. 으윽. 씨발, 내 팔. 소파 위에서 건달 하나가 완전히 돌아간 팔목을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다른 건달은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채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고 만석은 상의를 벗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가슴과 복부에는 노인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붉은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치욕의 증거였다. 형님, 그 영감탱이 대체 정체가 뭡니까? 귀신의 신게 분명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닥쳐, 병신아. 만석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내뱉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수치심이었다. 수많은 시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힘없는 늙은이 하나에게 처참하게 박살이 났다. 그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이제 시장 상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비웃을 것이다. 그는 벽에 걸린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망설이던 그는 이내 결심한 듯 번호를 눌렀다. 이 치욕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었다. 접니다. 만석입니다. 부장님. 전화가 연결되자 그의 목소리는 한껏 낮아졌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내 상대는 그냥 시장에 있던 늙은이 하나였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웃음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아니, 그게 보통 늙은이가 아닙니다. 저희 애들 둘이 병원 실려가고 저도. 네, 알겠습니다. 생김새는 그냥 평범한 노인입니다. 지팡이 짚고 다니고. 특징이라면 눈빛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석이 공손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흑사회의 방식. 그들은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들어 뿌리까지 완벽하게 짓밟아버린다. 그 영감탱이. 내 놈이 누구든 이제 끝났어.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지팡이 짚을 힘도 없이 오줌부터 싸게 될 거다. 당장 시장으로 가서 그 새끼 사는 곳부터 알아내. 핏물의 파문은 이제 작은 시장을 넘어 더욱 거대하고 어두운 시면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시각 김진평은 어둠이 내린 도시의 한 귀퉁이 낡은 빌라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교복을 입은 손녀 유나가 화난 목소리로 그를 맞았다. 할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올해 16. 김진평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그의 삶을 지탱하는 이유였다. 유나는 김진평의 손에 들린 귤 봉지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아버지, 오다가 넘어지셨어요? 귤이 왜 이래? 봉지 안의 귤들은 흙이 묻고 몇 개는 살짝 터져 있었다. 아니다. 오는 길에 짐수레랑 살짝 부딪혀서. 괜찮다. 씻어 먹으면 돼. 김진평은 태연하게 대답하고는 욕실로 들어갔다. 그는 찬물에 몇 번이고 손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범한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그 얼굴 뒤에 숨어있던 귀신이 잠시 고개를 내밀었다는 것을. 주먹을 쥐자 만석의 명치를 때렸을 때의 둔탁한 감각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피는 묻지 않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폭력의 감각이 손에 배어 있었다. 30년이었다.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는 감각을 잊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그런데 오늘 고작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거실에서는 유나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 평화.
저 웃음소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봉인했다. 김진평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 구석, 낡고 삐걱거리는 장롱문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에 헐거운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두꺼운 천에 감싸인 길고 묵직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풀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제발, 이것으로 끝이기를. 오늘 일은 그저 늙은이의 객기 어린 실수였기를. 다시는 이놈을 꺼내드는 일이 없기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파문은 결코 저절로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계가 자정을 넘긴 시각.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다. 김진평이 사는 낡은 빌라 주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 둘은 만석 패거리 같은 동네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옷차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소리가 없었다. 고양이처럼 어둠 속에 스며드는 움직임. 그들은 흑사회가 보낸 일을 정리하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빌라 벽을 타고 소리 없이 2층으로 기어올라 김진평의 집 창문 앞에 도달해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스며들어갔다.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유나의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을 지나 김진평의 방문 앞에 선 두 사내는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방은 비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들의 등 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거실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의 집에 들어올 땐 신발은 벗고 들어오는 게 예의 아닌가. 두 사내가 경악하며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김진평이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잠에서 깬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김진평 씨. 잠귀가 밝으시군. 한 사내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늙으면 잠이 없어져서. 그래서 불청객들이 이 밤중에 노인네 집에는 무슨 볼일인가. 말이 길어질 것 같진 않군. 시장에서 너무 나대셨어, 영감님. 어르신께서 버릇을 고쳐놓으라고 하시더군. 사내가 품에서 단검을 꺼내들었다. 어둠 속에서 칼날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가 앞으로 나서는 순간 김진평이 소파에서 일어섰다. 어르신, 만석이 그놈 뒤에 누가 더 있다는 소리군. 사내는 대답 대신 전광석화처럼 김진평에게 달려들었다. 단검이 그의 심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들었다. 전문적인 살수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김진평의 반응은 더 빨랐다. 그는 단검을 든 팔을 손날로 가볍게 쳐냈다. 공격의 방향이 미세하게 틀어졌다. 동시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복부를 가격했다. 컥!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그 찰나의 순간 뒤에 있던 다른 사내가 김진평의 등 뒤를 공격했다. 그러나 김진평은 마치 등 뒤에 눈이 달린 사람처럼 몸을 회전하며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두 명의 전문가는 바닥을 뒹굴었고 김진평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움직임이 경박하군. 너희를 보낸 놈도 너희도 기본이 되어 있질 않아. 김진평의 싸늘한 말에 먼저 덤벼들었던 사내가 고통을 참으며 외쳤다. 이 영감. 대체 정체가. 이것은 시장에서의 싸움과는 달랐다. 시장에서는 분노가 섞인 경고였다면 지금은 목적이 담긴 제압이었다. 김진평은 바닥에 쓰러진 사내의 어깨 관절을 발로 밟았다. 끄악. 누가 보냈나? 말할 것 같나? 김진평은 말없이 발에 힘을 더 주었다. 관절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나는 질문을 2번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 옆에 쓰러져 있던 다른 사내가 마지막 발악처럼 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다. 김진평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밟고 있던 발을 떼는 동시에 방구석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를 집어 던졌다. 빗자루는 창처럼 날아가 정확하게 사내의 손등을 꿰뚫었다. 크아악! 끔찍한 비명과 함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김진평은 서서히 다가가 첫 번째 사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한 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마지막 기회다. 내 놈들 조직 이름이 뭐고 누가 나를 경고하라고 했지? 사내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흑사회입니다. 저희를 보낸 분은 최 부장입니다. 흑사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김진평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동네 건달 조직이 아니었다. 체계와 규율, 그리고 전문적인 살수를 보유한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다. 최 부장이라. 그놈에게 똑똑히 전해라. 그는 사내의 귀에 거의 물어뜯을 듯이 가까이 대고 지옥의 악마처럼 속삭였다. 다시는 내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내 놈들 회장이라는 놈의 목을 잘라다가 최 부장 그놈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테니. 김진평이 손을 놓자 사내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진평은 유나의 방문을 흘끗 보았다. 다행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꺼져라. 그리고 내 놈들 쓰레기도 치워가. 두 사내는 부러진 팔과 꿰뚫린 손을 부여잡고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창문 밖으로 도망쳤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김진평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흑사회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이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오늘 밤의 침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손 안에서 힘줄이 단단하게 꿈틀거렸다. 30년간 잠재웠던 귀신이 이제 완전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날 밤에 침입자들이 남기고 간 것은 핏자국과 부서진 가구만이 아니었다. 김진평의 삶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스며든 지독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였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들이 아우성을 치며 되살아났다. 정적은 그의 예민해진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창밖의 바람 소리마저 적의 은밀한 발소리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나의 아침밥을 차렸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무슨 소리 안 났어요?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유나가 하품을 하며 묻자 김진평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길고양이가 담벼락에서 떨어졌나 보지. 얼른 밥 먹어라, 학교 늦겠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아래에서는 차가운 경계심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유나를 학교에 보낸 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핏자국을 지우고 부서진 빗자루를 치웠다. 모든 흔적을 지웠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불길한 기운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흑사회, 그리고 최 부장. 그 이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한 범죄 조직이라면 어째서 자신 같은 늙은이에게 이토록 집요하게 달라붙는 것일까? 시장에서의 일은 분명 도화선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위화감이 있었다. 그들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번에는 어설픈 전문가가 아닐 터였다. 놈들은 김진평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을 명백히 인지했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사냥개가 아니라 호랑이를 잡을 사냥꾼이 올 것이다. 김진평은 조용히 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밤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바닥 판자를 들어 올렸다. 두꺼운 기름 종이와 천에 여러 겹 쌓인 그것을 꺼내 들었다. 묵직한 무게감. 손에 착 감기는 차가운 감촉. 천을 풀어내자 날카롭게 벼려졌으나
단 한 번도 실전에서 사용된 적 없는 검은빛의 군용 단검 한 자루와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첩에는 알아볼 수 없는 암호와 기호들, 그리고 몇몇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모두 죽은 자들의 이름이었다. 그는 수첩을 다시 깊숙이 넣고 단검만을 품에 안았다. 이빨 빠진 호랑이에게 송곳니가 다시 생긴 순간이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시각이었다. 유나가 잠든 것을 확인한 김진평은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자는 것이 아니었다. 온몸의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집 주변의 모든 소리와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 바람이 낡은 샤시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소음과 이질적인 하나의 기척이 잡혔다. 소리 없는 움직임. 지난번의 침입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제되고 억제된 발걸음. 마치 그림자 자체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었다. 한 명. 단 한 명이었다. 김진평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여러 마리의 하이에나보다 잘 훈련된 고독한 늑대 한 마리가 훨씬 더 위험한 법이다. 침입자는 창문이 아닌 현관문으로 접근했다.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마치 원래부터 열려 있었다는 듯 문이 아주 미세하게 공기의 흐름이 겨우 느껴질 정도로만 열렸다. 완벽한 은신과 침투술. 김진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적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스며들어왔다. 온몸에 딱 붙는 검은 옷, 얼굴은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섬뜩한 빛을 내는 단검 두 자루가 역수로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자세. 몸의 중심을 낮추고 언제든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응축한 그 자세는 김진평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저 자세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모두 죽었을 텐데. 그 조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텐데. 침입자는 김진평이 깨어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는 듯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파를 향해 무섭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직선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뱀의 교활함과 맹수의 잔혹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양손의 단검이 서로 다른 각도로 김진평의 목과 심장을 노리고 파고들었다. 바로 그 순간 김진평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히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튀어나갔다.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활로였다. 그의 몸이 침입자의 품으로 파고드는 찰나 품속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단검을 꺼내들었다. 칵캉!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어둠을 갈랐다. 김진평은 침입자의 단검 두 개를 자신의 단검 하나로 동시에 받아냈다. 엄청난 충격이 팔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그는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복면 위로 드러난 침입자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고 있었다. 자신의 공격을, 그것도 정면에서 받아낼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뒤엉켰다. 단검이 부딪히는 소리, 서로의 공격을 피하며 옷깃이 스치는 소리,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거실을 채웠다. 침입자의 기술은 극도로 효율적이고 살상에 특화되어 있었다. 모든 움직임이 상대의 숨통을 끊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진평의 움직임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상대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었고 가장 최소한의 동작으로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마치 오랫동안 같은 스승 밑에서 수련한 대련 상대처럼 서로의 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내 놈은 누구냐? 격렬한 공방 속에서 김진평이 물었다. 침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욱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단검술은 북살류. 과거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비밀리에 양성했던 극소수의 인간 병기들만이 익혔던 암살 무술이었다. 조국을 위해 존재했지만
조국에 의해 기록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야 했던 그림자 부대. 김진평 자신도 그 부대의 일원이었다. 김진평은 침입자의 어깨를 노리고 단검을 휘둘렀다. 침입자는 몸을 비틀어 피했지만 그 순간 드러난 아주 미세한 빈틈을 김진평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단검을 쥔 손을 그대로 틀어 손잡이 끝부분으로 침입자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컥! 침입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김진평은 그의 손목을 꺾어 단검을 떨어뜨리게 하고 목에 자신의 단검을 들이댔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차가운 칼날이 목의 피부를 파고들자 침입자는 모든 저항을 멈췄다. 어떻게 북살류를? 당신은 대체? 침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경악을 넘어선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김진평은 그의 복면을 거칠게 벗겨냈다. 30살쯤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낯선 얼굴이었다. 내 놈이야말로 누구냐? 어디서 북살류를 배웠지? 너를 보낸 최 부장이라는 놈은 또 누구고? 말해.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목을 그어주마. 김진평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남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진평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잊혀진 이름 하나를 의우조렸다. 설마 당신이 코드네임 귀신? 귀신. 그 단어가 김진평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꿰뚫는 듯했다. 30년간 스스로에게조차 금기시했던 이름. 그의 과거 자체이자 피로 얼룩진 저주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어떻게 이놈이 그 이름을 아는 거지? 김진평이 충격으로 잠시 굳은 사이 침입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김진평을 밀쳐내고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2층 높이였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빗속으로 사라졌고 김진평은 그를 쫓지 않았다. 아니, 쫓을 수가 없었다. 귀신. 그 이름 하나가 그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흑사회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사라진 비밀부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 조직의 잔당이거나 혹은 그 유산을 이어받은 자들일지도 모른다. 김진평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손에서 단검이 툭 하고 떨어졌다. 피하고 싶었던 과거가, 도망치고 싶었던 악몽이 이제 그의 턱 밑까지 추격해온 것이었다. 이것은 시장 건달과의 시비 따위가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질긴 지옥과도 같은 악연의 시작이었다. 귀신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김진평의 세계는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낮에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가면을 썼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시 과거의 그림자로 돌아갔다. 잠을 자는 대신 집 주변을 배회하며 모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감각은 야생의 맹수처럼 날카로워져 아주 작은 소음이나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다. 한편 흑사회 내부에서는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호화로운 빌딩의 최상층,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사무실. 최 부장이라 불리는 중년의 사내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지난밤 김진평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온 암살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정말 귀신이 맞는 것 같나? 최 부장의 목소리는 기름칠을 한 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네, 부장님. 저의 북살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오히려 역으로 저를 제압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전설로만 들었던 귀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눈빛.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듯한 그 눈빛은 암살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최 부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귀신 김진평. 국가의 그림자로 활동하다 모든 기록이 삭제되고 숙청된 줄로만 알았던 전설적인 인물. 그가 시장 바닥에서 귤이나 파는 늙은이로 살아가고 있었다니.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
최 부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처음에는 만석의 보고를 받고 그저 실력 좋은 퇴역 군인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판이 달라졌다. 귀신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과거 조직의 유산과 연결된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른다. 그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다. 늙었지만 호랑이는 호랑이지. 그렇다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밖으로 끌어내야 하지 않겠나. 최 부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김진평의 신상 정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손녀 김유나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김유나. 올해 16. 하나뿐인 혈육이라. 호랑이의 가장 부드러운 아랫배로군. 최 부장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그 아이 주변을 맴돌아라. 직접적으로 건드리진 마. 그저 우리가 그 아이를 언제든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늙은 호랑이가 뼈저리게 느끼게만 해줘. 놈이 스스로 동굴 밖으로 기어나오도록. 그날 이후 유나의 평화로운 일상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을 때 창밖에서 한 남자가 무표정하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 다시 보면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 늘 같은 자리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몇 분이고 멈춰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에 황급히 걸음을 옮기는 날이 잦아졌다. 유나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혹은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이라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고 안개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김진평은 그 모든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그는 유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경계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유나를 혼자 등교시키지 않았다. 멀찍이 서 그림자처럼 유나의 뒤를 밟았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훑으며 아주 작은 위화감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유나를 바라보는 의심스러운 시선, 주변을 배회하는 낯선 차량, 골목에 숨어있는 인형.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다. 놈들이 자신의 목이 아닌 유나를 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김진평의 가슴속에서는 3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분노와는 다른 훨씬 더 원초적이고 맹목적인 감정이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의 보호 본능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김진평은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달려나갔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길을 물어봐서. 근데 좀 이상했어요. 자꾸 제 이름을 부르면서. 김진평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했지? 그놈 인상착의는? 그냥 검은 옷 입고 할아버지 친구라고 할아버지가 잠깐 보자고 하셨다면서. 김진평은 유나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놈들이 선을 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놈들이 유나의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는 것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놈들의 목을 물어뜯고 심장을 파내어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 그날 밤 김진평은 다시 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과거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무전기와 연락처 몇 개가 적힌 작은 수첩을 꺼냈다. 모두 사라지고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과거의 인연들. 혹시 단 한 명이라도 이 어둠 속에서 숨쉬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무전기의 먼지를 털어내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주파수를 맞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호출했다. 여기는 귀신. 거기 누구 응답하는 사람 있나? 오래된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만이 흘러나올 뿐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김진평은 희미한 기대마저 접었다. 역시 모두 죽거나 사라진 것이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싸움은 온전히 자신 혼자서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는 수세에 몰린 쥐가 아니라 스스로 덫을 파는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적은 그가 움직일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김진평이 잠시 시장에 생필품을 사러 나간 사이였다. 단 10분. 집을 비운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이었다. 그 짧은 시간이 그의 남은 이성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리는 도화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집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침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유나의 방문을 열었다. 유나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아 방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유나의 침대 위에 섬뜩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목이 잘린 비둘기 사체. 그리고 그 옆에는 피로 적신 쪽지 하나가 있었다. 다음은 내 손녀의 목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김진평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30년간 그를 올가매던 아내와의 약속,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 스스로에게 채웠던 모든 족쇄와 이성의 끈이 산산조각 나며 터져나갔다. 눈앞이 붉게 물드는 것 같았다.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역류하며 치솟아 올랐다. 그것은 순도 100%의 다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분노와 살이었다. 유나, 내 새끼. 감히 내 새끼를.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거의 귀신이 그의 몸을 완전히 지배했다. 늙고 쇠약해진 육신 속에서 전성기 시절보다 더욱 차갑고 잔혹한 악귀가 깨어난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 만석. 김진평은 품에 단검을 숨긴 채 해질녘의 시장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느릿한 노인의 걸음이 아니었다.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사냥꾼의 걸음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그의 뿜어내는 살기에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켰다. 평소와 같은 허름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만석패 거리의 아지트인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거나 열 필요도 없었다. 그는 옆 건물 벽에 가스배관을 타고 짐승처럼 기어올라 2층 창문을 통해 소리 없이 안으로 잠입했다. 아지트 안에서는 만석과 남은 건달 하나가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최 부장님이 그 영감탱이 손녀를 조지라고 했다니까. 이제 곧 그 영감놈이 질질 짜면서 우리 발밑에 기어와서 싹싹 빌 거라고. 만석이 의기양양하게 떠드는 순간 등 뒤의 그림자 속에서 김진평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 놈이 빌게 될 거다. 살려달라고. 만석과 건달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김진평은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건달의 머리에 내리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건달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노인은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아니었다. 지옥의 악귀가 강림한 듯한 섬뜩한 기세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김진평은 대답 대신 만석의 팔을 잡아 단숨에 꺾어버렸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만석이 바닥을 나뒹굴었다. 시끄럽다. 김진평은 만석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어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거짓을 고하거나 망설이면 내 놈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 입에 쳐넣어 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만석은 고통과 공포 속에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 부장. 본명이 뭐고 어디에 있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저희 같은 끈앞풀은 그냥 전화로 지시만 받습니다.
김진평은 말없이 품에서 단검을 꺼내 만석의 새끼손가락 위에 날을 세웠다. 흐악. 잠깐. 진짜 아는 게 없. 다시 묻겠다. 어디에 있지? 칼날이 그의 살을 파고들자 만석은 거의 실신 직전 상태로 비명을 질렀다. 아는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부장은 저희 조직 흑사회의 간부입니다. 저희는 직접 만날 수 없고 늘 강남에 있는 블랙로터스라는 클럽의 박전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진평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블랙로터스. 박전무. 필요한 정보는 얻었다. 그는 만석의 머리를 바닥에 한 번 더 강하게 내리찌어 기절시켰다. 아지트를 나서는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는다. 놈들의 위협에 전전긍긍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반격이다. 아니, 반격이 아니라 선멸이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랑하는 손녀 유나에게. 오늘부터 며칠간 할아버지가 집을 비울 거다.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간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할아버지가 미리 말해둔 옆집 아주머니 댁에 가 있도록 해라. 곧 돌아오마. 아주 큰 쥐를 잡고 나서. 문자를 보낸 그는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 하수구에 버렸다. 모든 연결을 끊었다. 이제 그는 김진평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직 귀신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도시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추악한 심장부 강남을 향하고 있었다. 피해 역류가 시작된 것이다. 강남. 대한민국의 부와 욕망이 뒤엉켜 들끓는 거대한 용광로. 그 화려한 불빛의 그늘 아래 블랙로터스는 검은 연꽃처럼 도끼를 품은 채 자리 잡고 있었다. 지상으로는 최고급 회원들만을 위한 사교 클럽이었지만 그 지하에서는 온갖 추악한 거래와 밀약이 거미줄처럼 얽혀 들어가는 흑사회의 소굴 중 하나였다. 김진평은 사냥을 시작하기 전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관찰했었다. 그는 클럽 주변의 가장 높은 건물 옥상에서 혹은 맞은편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짐승처럼 숨을 죽인 채 블랙로터스를 지켜보았다. 드나드는 차량의 종류와 번호,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과 동선, 내부 직원의 움직임, 건물의 취약한 환풍구와 비상계단의 위치.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정보들이 조합되어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침투 경로를 엮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장에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라는 거대한 정글의 지형을 읽고 먹잇감의 숨통을 끊을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는 최상위 포식자 귀신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더욱 현란하게 빛을 발할 무렵 김진평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정문을 택하지 않았다. 클럽 뒤편 음식물 쓰레기와 술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는 후미진 골목. 그의 목표는 그곳에 있는 주방 환풍구였다. 그는 주변의 어둠 속으로 몸을 녹였다. 잠시 후 담배를 피우러 나온 주방 직원 2명이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김진평은 바람처럼 그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직원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김진평의 손이 이미 그의 목과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흡!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직원은 목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경악하며 돌아보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허공을 가르는 김진평의 날카로운 손날뿐이었다. 두 구의 시신을 쓰레기 더미 뒤편에 은밀하게 숨긴 그는 지체 없이 환풍구 덮개를 뜯어냈다. 기름때와 먼지로 뒤덮인 비좁은 통로를 그는 한 마리 뱀처럼 소리 없이 기어갔다. 그의 폐부로 스며드는 역한 공기 속에서도 그의 감각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이윽고 주방 천장의 환풍구에 도달했을 때 그는 아래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내부의 구조를 파악했다. 그는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 환풍구 덮개를 열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착지한 곳은 식자재가 쌓인 거대한 창고였다.
그곳에서 그는 주방 유니폼 하나를 훔쳐 입었다. 얼굴에 깊은 주름과 허름한 행색은 영락없는 나이든 주방 잡부의 모습이었다.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접시를 든 쟁반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란스러운 주방을 지나 내부 복도로 향했다. 복도는 화려한 클럽 내부와는 달리 차갑고 기능적이었다. 곳곳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천장에서는 감시 카메라가 붉은 빛을 깜빡였다. 김진평은 첫 번째 감시 카메라 아래에서 일부러 쟁반을 떨어뜨렸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가 깨지자 가장 가까이 있던 경호원이 욕설을 내뱉으며 다가왔다. 이런 씨발, 늙은이가 정신머리가 없어. 경호원이 허리를 숙여 김진평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김진평의 손가락이 그의 목젖을 정확하게 찔렀다. 경호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을 꺽꺽거리며 쓰러졌다. 김진평은 그의 몸을 복도 구석의 청소도구함에 쳐넣고 그의 무전기와 출입카드를 빼앗았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경호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유령처럼 움직였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경호원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처리해 나갔다. 목을 꺾고 급소를 찌르고 관절을 부러뜨렸다. 피 한 방울 튀기지 않는 깔끔하고 효율적인 살육이었다. 마침내 그는 박전무의 이름이 새겨진 가장 안쪽의 호화로운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 밖에는 2명의 경호원이 버티고 서 있었다. 김진평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일부러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이, 영감. 여긴 어떻게 왔어? 썩 꺼져. 김진평은 대꾸 대신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크.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는 순간 바닥에 쓰러졌던 김진평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그의 손에 들린 단검이 한 경호원의 허벅지 동맥을 깊숙이 찔렀고 동시에 그의 몸은 회전하며 다른 경호원의 목을 단검 손잡이로 강타했다. 분수처럼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자와 목뼈가 부러져 풀썩 고꾸라지는 자. 2명의 경호원이 정리되는 데는 단 3초가 걸렸다. 김진평은 박전무의 출입카드를 문에 대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사무실 안 박전무는 최고급 양주를 따르며 문을 등진 채 말했다. 처리했으면 시끄럽게 굴지 말고 보고부터 해, 병신들아. 대답이 없자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의 부하들이 아닌 피냄새를 희미하게 풍기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누구야 넌? 김진평은 문을 잠그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박전무는 공포에 질려 책상 서랍으로 손을 뻗었지만 김진평이 던진 재떨이가 그의 손등을 정확히 가격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박전무가 비명을 질렀다. 최 부장. 어디에 있지? 김진평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김진평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박전무의 비명을 지르는 입에 깨진 양주병을 쑤셔넣고 책상 위로 그의 머리를 쳐박았다. 유리 파편이 박히고 피가 흘렀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뒤로 꺾기 시작했다. 말하겠소. 말할 테니 제발. 김진평은 손가락을 꺾는 것을 멈추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최 부장님은 본부에 계시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폐 차장을 위장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낸 김진평은 미련 없이 박전무의 머리를 책상에 한 번 더 강하게 내리쳐 기절시켰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박전무의 비싼 양복에 닦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클럽은 여전히 광란의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서 벌어진 조용한 학살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김진평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정해졌다. 뱀의 머리가 있는 곳. 적의 심장부였다. 경기도 외곽,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음습한 공업지대. 그곳에는 수천 대의 폐차들이 흉물처럼 쌓여 거대한 무덤을 이루고 있는 폐차장이 있었다. 녹슨 철판이 바람에 긁히는 소리는 죽은 자의 비명처럼 들렸고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는 피냄새와 기묘하게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이곳이 바로 흑사회의 본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왕국이었다. 김진평은 폐차장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야산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목표를 제거하려는 차갑고 냉정한 살이만이 가득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완벽하게 조율된 살인 병기였다. 이윽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가장 어두운 시각. 그는 움직였다. 폐차장의 높은 철조망은 그에게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했다. 그는 담벼락을 기어오르는 표범처럼 소리 없이 경계를 넘어 내부로 잠입했다. 순찰을 돌던 경비 2명이 무전으로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 순간 김진평이 그들의 등 뒤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한 놈의 입을 막고 목을 꺾는 동시에 다른 한 놈의 심장을 향해 단검을 박아 넣었다. 두 구의 시신은 순식간에 폐차 더미 아래로 사라졌다. 그는 건물 본관을 향해 나아갔다. 수많은 조직원들이 불을 밝힌 채 건물 안팎을 오가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였다. 김진평은 짐승의 길을 택했다. 그는 폐차 더미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갔다. 그의 움직임은 주변의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가장 예민한 감시 장비로도 포착할 수 없었다. 건물 뒤편 환풍기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배기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한 그는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했다. 이곳은 적의 소굴이자 그의 무대였다. 좁고 어두운 복도, 복잡하게 얽힌 기계실, 수많은 방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자신의 몸처럼 익숙한 전장이었다. 첫 번째 복도에서 마주친 조직원 5명. 그들은 김진평을 발견하고 소리치려 했지만 그들의 목에서는 비명 대신 바람 새는 소리만이 터져나왔다. 김진평의 단검이 허공에 기묘한 궤적을 그리며 5명의 목을 차례로 그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지만 그는 피 한 방울 맞지 않고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왔다. 피의 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침입자다. 2층 복도에 침입자 발생. 결국 비상벨이 울리고 건물 전체가 벌집을 쑤신 듯 요란해졌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사방에서 김진평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하지만 김진평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흩어져 있는 적을 하나씩 처리하는 것보다 한 곳에 모여있는 적을 섬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그는 옆에 있던 소화전을 부숴 복도 전체에 자욱한 연기를 피워 올렸다. 조직원들의 시야가 가려지자 그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방적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연기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김진평의 손이 조직원의 관절을 부수고 팔꿈치가 얼굴을 함몰시키고 단검이 심장을 꿰뚫었다. 비명과 고통,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살이 찢어지는 소음이 뒤섞여 지옥도를 연출했다.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포에 질려 동료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복도는 순식간에 그들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들었다. 연기가 거쳤을 때 복도에는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직 피투성이가 된 시체들 사이로 김진평만이 담담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쉬지 않고 위층으로 향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적들의 수준이 달라졌다. 단순한 건달이 아닌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정예 조직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귀신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 김진평은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그는 복도에 있던 철제 캐비닛을 쓰러뜨려 적들의 진로를 막고 그 틈으로 파고들어 목뼈를 부러뜨렸다. 소방호스를 풀어 휘둘러 여러 명을 동시에 가격하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동맥을 그었다.
마침내 그는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최 부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훈련장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10명 남짓한 이전의 적들과는 눈빛부터 다른 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북살류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최 부장의 직속 친위대이자 흑사회의 최강 전력이었다. 내 놈이 귀신이냐? 친위대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물었다. 늙어 빠져서 뼈나 제대로 붙어 있을지 모르겠군. 여기서 내 놈의 전설을 끝내주마. 10명의 북살류 고수들이 동시에 김진평을 향해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쇄도하는 살기를 느끼며 김진평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학살이 아닌 진정한 싸움이었다. 그의 몸이 기묘하게 꿈틀거리더니 10개의 그림자로 나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가장 먼저 달려든 2명의 팔을 교차시켜 서로의 칼로 스스로를 찌르게 만들었다. 등 뒤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허리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그 다리를 잡아 다른 적에게 던져버렸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춤과도 같았다. 죽음을 부르는 잔혹하고 아름다운 춤사위였다. 싸움은 길지 않았다. 10분 뒤 훈련장 바닥에는 10구의 시체가 추가되었을 뿐이었다. 김진평의 몸에도 몇 군데 자상이 생겼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는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무심하게 닦아내고 훈련장의 가장 안쪽에 있는 거대한 철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 건물의 심장, 뱀의 머리가 있는 곳. 김진평은 망설임 없이 철문을 열어젖혔다.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에서는 밖의 지옥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곳은 피비린내 대신 값비싼 시가와 와인 향이 감도는 호화로운 서재 겸 사무실이었다. 벽면 가득히 들어찬 책장과 고풍스러운 가구, 그리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폐차장의 황량한 풍경이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가죽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최 부장이 아니었다. 피투성이인 채로 문 앞에 선 김진평을 보고도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는 것처럼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진평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잊을 수 없는 얼굴. 잊어서도 안 되는 얼굴. 자신의 지난 30년을 악몽 속에 가두어버린 바로 그 얼굴이었다. 오랜만이군, 진평이 형.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김진평의 뇌리를 후벼 팠다. 이? 강혁? 김진평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름이 흘러나왔다. 이강혁. 과거 비밀부대 시절 김진평이 친동생처럼 아꼈던 후배이자 가장 믿었던 동료. 그리고 30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그의 눈앞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죽었어야 할 남자였다. 살아 있었나? 그래, 형. 나 살아있었어. 아니, 저절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살아남았지. 이강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김진평과 비슷한 연배였지만 세월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잘 관리된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순수하고 열정 넘치던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의 공허하고 잔혹한 야심가의 눈빛이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흑사회는 뭐고? 왜 나를? 궁금한 게 많겠지. 앉아, 형. 우리의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니 이야기는 좀 길어질 거야. 이강혁은 와인병을 들어 잔에 따르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마지막 작전. 기억나? 우린 나라를 위해 개처럼 싸웠지만 돌아온 건 뭐였지? 토사구팽. 우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너무 위험한 존재들이었어. 국가는 우릴 모두 제거할 계획이었지. 작전 자체가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야. 김진평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역시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난 그걸 미리 알았어.
그래서 먼저 손을 썼지. 내 죽음을 위장하고 작전의 혼란을 틈타 조직의 모든 비자금과 비밀 자료를 빼돌렸어. 그리고 사라진 거야. 형을 포함한 다른 동료들은 모두 국가의 함정에 빠져 죽거나 흩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형은 용케도 살아남아 숨어 있었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흑사회는 내가 만든 조직이야. 국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술과 정보로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둠의 제국을 건설했지. 난 지난 30년간 흩어진 동료들을 찾아다녔어. 다시 모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과거를 아는 마지막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대부분은 찾아서 조용히 처리했는데 전설적인 귀신의 행방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군. 이강혁은 김진평을 향해 잔을 들어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 바닥에서 웬 늙은이가 건달들을 때려 눕혔다는 우스운 보고가 올라왔어. 그리고 그 움직임이 북살류와 비슷하다는 거야. 설마 했지. 설마 전설의 귀신이, 김진평이 그렇게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을 줄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 확인해 본 거고. 내 예상이 맞았더군. 김진평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모든 것이 이강혁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자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왜? 왜 유나까지 건드린 거지? 그 질문에 이강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차갑게 굳었다. 그건 형이 자초한 일이야. 난 그냥 조용히 형을 처리하고 싶었어. 하지만 형이 내 사람들을 죽였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난 형이 가진 그것이 필요했거든. 그것? 30년 전 마지막 작전 때 형이 회수한 물건 말이야. 조직의 모든 비리와 약점이 담긴 마이크로필름. 당시에는 그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난 형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 형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죽은 부대장의 유품인 줄로만 알고 있겠지만 그것만 있으면 난 이 나라의 어둠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품.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 작전에서 돌아온 김진평의 옷 속에서 발견하고는 불길하다며 그가 평생 열어보지 못하게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만년필.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 손녀를 위협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 움직이게 만들 생각이었나? 정답이야, 형. 늙은 호랑이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새끼를 건드리는 거니까. 지독한 악연이었다. 한때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형제가 이제는 서로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해야만 하는 원수가 되어 마주보고 있었다. 한 명은 과거를 지우고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한 명은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마지막 남은 혈육을 지키기 위해. 필름은 넘겨줄 수 없다. 김진평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다시 귀신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렇겠지. 이강혁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씩 웃었다. 어차피 말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어. 형과 나, 우리 둘 중 하나는 오늘 여기서 죽어야 이 악연이 끝나겠지.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귀신 형. 이강혁이 양복 상의를 벗어던졌다. 그의 다부진 몸에는 과거의 훈련으로 생긴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있었다. 그 역시 북살류의 최상위 고수였다. 과거의 형제는 이제 서로의 숨통을 끊어야만 하는 적이 되어 서 있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살기가 부딪히며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최후의 결전이 임박한 것이었다. 거대한 철문이 등 뒤에서 쿵 하고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화약과 피비린내가 뒤섞인 지옥의 교향곡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맥동 소리만이 팽팽한 정적을 채웠다. 서재 안의 공기는 너무나도 무겁고 날카로워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속으로 유리 조각이 파고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한때는 서로의 등을 맡겼던 형제. 한때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이상을 외쳤던 동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심장을 향해 칼끝을 겨눈 세상에 단 둘뿐인 적이 되어 마주 서 있었다.
김진평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30년간 억눌러왔던 과거의 망령, 귀신이 그의 늙은 육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세포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꿈틀거렸다. 눈앞의 적을 제거하고 손녀 유나에게 돌아가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다. 반면 이강혁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기묘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오랜 숙적을 만난 희열, 과거에 대한 희미한 향수,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완성하기 직전의 탐욕스러운 야심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며 단련된 상체를 드러냈다. 과거의 흉터들이 그의 잔혹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다. 형, 그거 알아? 이강혁이 먼저 정적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뱀이 슉슉거리는 소리처럼 서늘했다. 사부님은 늘 형을 더 아꼈지. 난 언제나 형의 그림자였어. 재능도 실력도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사부님은 형의 그 우직함과 냉정함을 더 높이 샀지. 강혁이는 칼이고 진평이는 칼집이다. 칼은 칼집이 없으면 쉬이 녹슬고 자신을 베는 법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웃기지 않아? 결국 그 잘난 칼집이 칼을 부러뜨리러 온 셈이니. 사부님을 입에 담지 마라. 김진평이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지면을 울리는 땅울림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내 놈은 사부님의 가르침을 배신하고 동료들의 피를 팔아 지금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내 놈에게는 그분의 이름을 들먹일 자격조차 없어. 자격? 형, 아직도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군. 이 세상에 자격 같은 건 없어. 힘이 곧 자격이고 승리가 곧 정의일 뿐이야. 형이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썩어갈 동안 난 이 나라의 어둠을 지배하는 신이 되었어. 누가 옳은 거지? 누가 더 강한 거지? 이강혁의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책상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튀어오르더니 매처럼 김진평을 향해 덮쳐왔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책상 위에 장식되어 있던 날카로운 페이퍼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북살류의 기본은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김진평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상체를 살짝 비틀어 이강혁의 공격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자신의 품속에 있던 단검을 뽑아들었다. 카캉!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서재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두 사람의 몸이 처음으로 부딪혔다가 전기에 감전된 듯 튕겨져 나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의 실력을 가늠하기에는 충분했다. 이강혁의 공격은 젊음과 힘이 실려 폭풍처럼 몰아쳤고 김진평의 방어는 노련함과 경험이 녹아들어 강철 방패처럼 견고했다. 두 사람은 잠시의 탐색전도 없이 곧바로 본질적인 싸움으로 돌입했다. 서재 안의 모든 것이 그들의 무대가 되었다. 이강혁이 묵직한 원목 의자를 집어던지자 김진평은 책장의 책들을 방패 삼아 막아내고 그 틈으로 파고들어 이강혁의 옆구리를 노렸다. 이강혁은 몸을 회전하며 공격을 피하고 책상 위의 스탠드를 휘둘러 김진평의 머리를 가격했다. 김진평은 팔로 스탠드를 막아냈지만 그 충격에 팔뼈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 느껴졌다. 역시 늙었군, 형.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아. 이강혁이 조소하며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움직임은 화려하고 공격적이었다. 모든 동작이 크고 파괴적이었다. 반면 김진평의 움직임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 이강혁의 힘을 역이용했다. 젊은 폭풍과 늙은 바위의 싸움이었다. 퍼. 이강혁의 발차기가 김진평의 복부에 적중했다. 김진평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거대한 책장에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책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강혁을 주시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형? 그깟 필름 하나, 손녀 하나 때문에.
형의 실력이면 나랑 같이 더 큰 세상을 가질 수 있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단 말이야. 이강혁이 숨을 고르며 외쳤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내 놈은 모른다. 김진평이 쏟아지는 책더미 속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내 놈은 가져본 적이 없으니 지키는 자의 마음을 알 턱이 없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 하지만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다. 내 놈이 신이 되었다고 했나? 나는 오늘 신을 죽이는 귀신이 될 것이다. 말이 끝나는 순간 김진평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과거의 기술과 경험에 의존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의 감정, 손녀를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분노와 살이만이 그의 몸을 움직였다. 그는 쏟아진 책들 사이에서 가장 두껍고 무거운 법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방패이자 둔기 삼아 이강혁에게 돌진했다. 크아! 김진평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본능만이 이끄는 대로 이강혁을 부수고 파괴하기 위해 움직였다. 법전으로 이강혁의 공격을 막아내고 빈틈이 보이면 그대로 얼굴을 후려쳤다. 이강혁은 당황했다. 그가 알던 냉철하고 계산적인 귀신 김진평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던진 상처 입은 맹수의 발악이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서재를 완전히 파괴했다. 값비싼 가구들이 부서져 나뒹굴고 유리창이 깨지며 밤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두 사람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로 젖어들었다. 이강혁은 김진평의 옆구리에 깊은 자상을 남겼고 김진평은 이강혁의 어깨뼈를 탈골시켰다. 이제 싸움은 기술이 아닌 의지의 대결이 되었다. 누가 먼저 쓰러지는가의 문제였다. 그들은 서로의 멱살을 잡은 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서로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퍽, 퍽.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음만이 울려 퍼졌다. 김진평의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한계였다. 늙은 육신은 젊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 그의 눈앞에 유나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환청이 들리는 순간 김진평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강혁을 밀쳐내고 깨진 유리창 쪽으로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이강혁은 김진평이 도망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웃으며 그의 등 뒤를 쫓았다. 결국 도망치는 건가, 형?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가에 도달한 김진평은 밖으로 뛰어내리는 대신 몸을 반바퀴 돌려 이강혁을 마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함정이었다. 이강혁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김진평은 자신의 몸을 던져 이강혁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산산조각난 유리창 밖으로 몸을 날렸다. 이 미친! 이강혁의 비명이 허공에 울려 퍼졌다. 아래는 수십 미터 아래의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동귀어진. 김진평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마저 버리는 길을 택한 것이다. 추락하는 짧은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김진평은 이강혁의 몸을 필사적으로 아래로 향하게 했다. 이강혁은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죽음을 각오한 자의 악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쾅! 끔찍한 충격음과 함께 두 사람의 몸이 바닥으로 처박혔다. 엄청난 충격에 김진평의 의식은 잠시 아득해졌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이강혁의 몸이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부서진 몸을 간신히 일으켜 자신의 아래에 깔린 이강혁을 내려다보았다. 이강혁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그의 눈에 맺힌 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허망함이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강혁이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형, 우린 형제였잖아. 그래. 김진평이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김진평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형제였지. 그래서 내가 직접 끝내야만 했다. 내 놈이 더는 추악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내 손으로 편히 보내주마. 김진평은 품속의 단검을 꺼내들었다. 이강혁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았다. 김진평은 떨리는 손으로 한때는 동생이라 불렀던 자의 심장에 칼을 꽂아 넣었다. 이강혁의 몸이 마지막으로 가늘게 경련하더니 이내 움직임을 멈추었다. 지독한 악연이 마침내 끝났다. 김진평은 이강혁의 품속에서 낡은 만년필, 모든 사건의 원인이었던 마이크로필름을 찾아냈다. 그는 망가진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등 뒤에서는 흑사회의 본부가 화염에 휩싸여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만년필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이것만 있으면 그는 이강혁의 제국을 차지하고 새로운 신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미련도 없었다. 그는 만년필을 바닥에 내려놓고 군홧발로 힘껏 짓밟아버렸다. 필름이 바스라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과거도 귀신이라는 이름도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김진평은 폐차장을 뒤로 하고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의 집이 있는 곳, 그의 세상의 유일한 빛인 유나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후, 평화로운 오후의 재래시장.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상인들은 활기차게 물건을 팔고 사람들은 웃으며 그 사이를 오갔다. 만석패거리는 사라졌고 시장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과일 가게 앞에 온몸에 붕대를 감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은 김진평이 서 있었다. 그는 가장 탐스럽게 익은 귤 한 봉지를 골라 값을 치렀다. 어르신, 그동안 어디 편찮으셨습니까? 통되질 않아서 걱정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진평은 대답 대신 그저 온화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는 귤 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의 걸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자의 평온한 걸음이었다. 저 멀리 시장 입구에서 한 소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였다. 할아버지를 발견한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진평의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는 유나를 향해 마주 웃어주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내리고 있었다. 먼지 쌓인 호랑이는 이제 없다. 피냄새를 풍기던 귀신도 사라졌다. 오직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귤을 사들고 가는 한 평범한 할아버지만이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30년의 지옥을 건너 마침내 되찾은 그의 진짜 이름이었다.